여러분, 스위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알프스의 하얀 눈, 잔잔한 호수, 그리고 모든 게 완벽하게 정돈된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네, 바로 고요함과 안전함의 상징이죠. 실제로도 그렇죠. 스위스는 범죄율도 낮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안전의 아이콘 같은 나라잖아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평화 뒤에는 스위스라는 나라 전체를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은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한 시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들입니다. 이게 그냥 몇몇 흉악범이 저지른 범죄,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건들 때문에 스위스의 경찰 시스템, 사법체계, 심지어는 헌법까지 완전히 뜯어 고쳐야만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위스의 그 단단하던 안전 신화에 커다란 균열을 낸 바로 이 5명의 살인마들,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끔찍한 범죄 하나하나가 한 국가의 시스템을 통째로 변화시키는지 그 과정을 집중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 명씩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인물, 아동 연쇄살인마 베르너 페라리입니다. 그의 범죄는요, 당시 스위스 법 집행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아주 치명적인 약점, 바로 분열된 시스템이라는 걸 세상에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1971년에 첫 살인을 저지르고 조기 석방된 페라리가 무려 10년 동안 스위스 전역으로 활보하면서 아이들을 희생시켰어요. 그것도 8개의 각기 다른 주,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말하는 칸톤에서 범죄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이 사건들이 한 사람의 소행이라고 연결을 못한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문제는 바로 스위스 특유의 경찰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각 칸톤마다 경찰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정보를 거의 공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페라리는 너무나도 쉽게 한 칸톤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음 칸톤으로 넘어가서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거죠.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루스 슈타인만이라는 아이의 살해 사건인데요. 페라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백도 하고 유죄 판결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십수년이 지나서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니까 어라? 범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시신에 남겨진 이빨 자국이 이미 자살한 다른 용의자의 것과 일치했던 거죠. 이 사건 하나로 스위스 사회는 초동 수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그리고 과학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다음 인물인 에리히 하워트. 이 사람의 사건은 교화와 재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스위스 사법 시스템의 믿음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좀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미 2명이나 살해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감옥에서 모범수였다는 이유만으로 단기 휴가를 나왔어요. 그리고 풀려난 바로 다음 날 또다시 20세 여성을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시스템이 베푼 관용이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낸 거죠. 당연히 스위스 국민들이 분노로 들끓었겠죠. 이 분노가 얼마나 컸냐면 아예 헌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범죄자는 아예 가석방 없이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헌법 제123A조, 이른바 종신구금 조항을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힘이 뭔지 제대로 보여준 거죠. 자, 지금까지는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범죄자들이었다면 지금부터 볼 인물들은 좀 다릅니다. 이들은 아주 평범한 이웃, 친절한 사람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공동체의 믿음을 처참하게 배신한 살인마들이에요. 미셸 페리. 사람들은 그를 그저 예의 바르고 잘생긴 청년으로만 기억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이 한 문장에 다 말해주죠. 그는 스위스를 넘어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히치하이킹하는 젊은 남성들을 골라 납치하고 고문하고 살해한 로몽의 사디스트였습니다. 이번엔 가장 안전해야 할 의료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린 인물입니다. 로저 안데르마트라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자신이 돌보던 노인 환자들을 무려 22명이나 살해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자신의 행동이 그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동정살해였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루체른의 죽음의 천사는 사회의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가장 소름 끼치는 유형이 아닐까 싶어요. 전과 기록 하나 없는 평범한 대학생, 동네에서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던 코치,
바로 그런 사람이 2015년에 스위스 전역을 경악시킨 루퍼스빌 일가족 4인 살해 사건의 범인, 루퍼스빌의 야수 토마스 닉이었습니다. 결국 이 끔찍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스위스 사법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재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거죠.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할 수 없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핵심적인 변화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페라리 사건의 교훈으로 칸톤 경찰들이 따로 노는 걸 막기 위해 위클라스라는 통합 범죄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둘째, 하와트 사건이 계기가 됐던 영구구금 조항을 헌법에 아예 못 박아버렸습니다. 기술적인 해결책과 법적인 해결책이 동시에 마련된 셈이죠. 이 표를 보시면 현재 스위스의 두 가지 무기징역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들어오죠. 일반 무기징역은 그래도 15년 정도 지나면 가석방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영구구금은 원칙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그 루퍼스빌의 야수 토마스 닉은 영구구금이 아니라 일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그를 영구적으로 치료 불가능하다고 100% 단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판결은 지금도 스위스에서 계속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스위스는 분명 더 안전한 사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완벽한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한 사람의 재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걸까요? 이 질문은 스위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